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했네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왜 뒤에 숨어 계시나?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열흘째 단식하고 있는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이런 말씀을 하시겠군요. 우상호 대표야말로 왜 여당 뒤에 숨어 계시나? 이렇게 말입니다. 한편 우상호 원내대표는 꽉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유경근 위원장도 야당 대표의 정치력이야말로 필요하다라고 할 테고요. 경북 김천 상공입니다. 박보생 김천시장이 삭발했군요. 삭발에 앞서서 김천 혁신도시 완성으로 도약하려는 지역에 사드 배치는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성주군민이 버린 음식을 김천 시민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하는가 봅니다. 김한곤 성주군수, 이 양반도 처음에는 삭발했고요. 성주군민의 자존심 운운했습니다. 김천 시민 여러분들, 관리 잘해두십시오. 무관심하는 사이에 제대로 뒤통수 맞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을 동서남해 바다로 침투시켜서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쪽으로 고정돼 있는 사드는 이걸 탐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미사일의 도달 속도가 3분 정도에 불과해서 사드는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미국 무기 구매가 목적이었던 만큼 사드 포기란 있을 수 없겠죠. 만약 답이 달라진다면 사드를 여러 군데 짓겠다, 이게 될 것이고요. 자,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잠시 후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 부지, 현재 성주군 롯데골프장이 유력합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말대로 이곳은 김천의 담장이라고 할 만큼 가깝습니다. 물론 성주 군민들, 김천 시민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천에서는 시민 10,000명이 모여서 사드 배치 결사반대 범시민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천이 지역구인 이철우 의원, 이곳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어제도 국방부 장관에게 롯데 골프장 선정은 주민이 오케이 할 때 발표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사드 배치는 주민 설득이 되고 충분한 이해가 간 다음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주민 합의는 당연히 필요 없다. 주민 합의는 하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천 시민들이 아메바입니까?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철우 의원의 연설 동안 박수는커녕 야유만 쏟아졌습니다. 오마이뉴스 영상에서 음성을 발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국방 정책이 흔들리는 나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지키고 우리 김천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와 관련 오래전부터 주민 설득이 되고 충분한 이해가 가고 난 다음에 배치 지역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어제도 국방부 장관에게 제3후보지 반드시 주민들이 오케이 할 때 그때 발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앞장서서 나라 지키고 여러분이 뽑아준 김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가야 합니다. 절대 저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도록 하고 또 우리 김천이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천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국방정책을 흔들리게 하는 국방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평화롭게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원내 교섭단체 합의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선체 조사를 별도의 기구를 통해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마나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보여주기식 합의였죠.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도입,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선체조사 보장, 이런 세월호 가족의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9일째, 내일이면 열흘이 되는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예은아빠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목숨을 걸고 야당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야당이 여소야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주었더니 180석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한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니까 유가족들이 여론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호소하니 박주민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며 핑계만 대고 있다. 네,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야당 아닙니까? 그래도 유경근 집행위원장, 국회가 법을 의결하고 진행해야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알기에 야당에게 단식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경근 위원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이제는 희망을 잃지 않고 버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무언가는 하나씩 바뀌어 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고 함께 싸워야겠구나. 기다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야당이 우리에게 저지른 일들, 우리에게 내뱉은 말들은 배신 그 자체였습니다. 과반수가 돼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과반수를 만들어줬더니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180석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0석을 만들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야당 의원, 무소속 의원 다 합쳐봐야 겨우 170명에 불과하니, 그러면 여당을 쫓아가서라도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 채우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야당이 우리한테 소위 부탁을 했거든요. 유가족 여러분들이 나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가족 여러분들이 여당을 만나서 설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그 뒤에 숨었습니다. 특검 의결은 국회의장이 당연히 직권상정을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2014년 여름 특별법을 만들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우리 유가족들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은 한 목소리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대신 특검으로 합시다. 특검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특검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채워드리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거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저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 합의 본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만족해라. 강요해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하니 여당은 정치공세하지 말랍니다. 본인들이 직접 이름 적고 사인까지 한 합의문이 있는데, 그런데 특검 요청을 하니 정치공세를 하지 말랍니다. 야당은,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야당은 특검을 직권상정해서라도 처리해달라고 하니 선진화법을 이야기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경우 국회의 질서가 파괴될 수 있으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국회의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여론을 만들어 오십시오. 정치인은 여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면서 여론을 만들어 오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묻습니다. 아니, 분명히 지적합니다. 국민의 여론이 당신을 그 국회의장 자리에 앉혀준 겁니다. 만나는 의원마다 부탁합니다. 앞장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돌아오는 대답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한 가지입니다. 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잘 될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대놓고 유가족들에게 박주민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잘 되겠죠.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왜 이 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핑계거리만 찾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만 시도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 8월 12일 원내 교섭단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체조사를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듯한 그 별도의 기구가 누군지, 누가 만들 것인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별도의 조사기구를 통한 선체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는 그 조항 하나 가지고 하부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치 특조위가 왜 필요해? 검찰이 수사해서 수사 결과 발표했잖아. 그건 믿어! 라고 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내세운 것이 별도의 조사기구를 통한 선체조사인데 그것을 야당은 넙죽 받아놓고 그것을 합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여당의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는 것인지, 알고서도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 그런 야합을 하기 전에도 후에도 왜 그런 합의를 여당과 했는지에 대해서 이름 반고 설명도 없고 해명도 없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 특조위 선체조사 보장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설명도 없는 이 야당을 바라보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하나씩 끌어안고 진도 앞바다에 빠져 죽으면 좋겠는데 그거 꾹꾹 눌러 참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 안에서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질서 안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그렇게 호소해온 우리 앞에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희망을 여전히 갖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가 의결하고 만들고 진행해야만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희망의 싹을 자르는데 앞장서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과 같은 비중의 공범이 되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 그 희망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 호소를 하기 위해서 무기한 단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1960년대에 박영만이 쓴 광복군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간도 특설대, 그러니까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박정희가 사실은 비밀 광복군이었다는 거짓 소설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소설의 저자 박영만에게 책을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가 아직 많이 살아있다. 이 상황에 나를 망신 주려는 것이냐? 라고 말이죠.
자, 박정희도 부끄러워했던 친일 역사 왜곡 시도, 불행히도 그의 딸 시대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건국절 법제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광복회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돌아가실 때까지 까임 방지권이 있는 광복회를 비난했다? 예, 왜 이럴까요? 광복회는 건국절 법제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재철 의원, 광복회에다가 견강부회라는 말도 썼습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복회는 7천여 명의 독립유공자와 유족들로 구성된 정통 독립유공자 단체입니다. 광복회를 이처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여권발 역사전쟁의 발발로 봐도 될 것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 시절도 엄연히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고 우리 국가라고 생각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리인데, 우리 국민인데.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가의 구성 요소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가 빠져버린 상황이고 당시 임시정부조차도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땀 흘려 싸운 것이고 매우 숭고한 전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나는 인정하니까 니네들이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억지를 부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억지를 부리는 게 된단 말씀. 광복회에선 이런 부분도 우려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8월 15일이 오롯이 광복절로 기려지던 것이 희석되면서 친일 잔재 세력들, 그 친일 행적이 부끄러운 세력들이 광복절 대신 건국절만 부각할 거다. 일종의 친일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이 지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경강부회입니다. 건국과 친일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건국이라는 것은 건국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광복 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훼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친일은 친일대로 징치를 해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1948년 8월 15일 날 국가가 지금 탄생하고 첫 정부가 수립되고 해서 날짜가 같아져서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광복했던 그 노력, 그것을 폄훼하거나 훼손을 하거나 그다음에 친일을 봐주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날짜가 같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광복회 회원분들이 그걸 생각 안 하시는 건 아닐 텐데 지금 상당히 반발이 좀 거셉니다. 감정적으로도 거센 반발이 나오는데요. 지하에 계신 안중근, 윤봉길 의사님을 비롯한 독립운동 선열께 부끄러워서 정말 혀라도 깨물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성명까지 내셨어요. 광복과 건국은 절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국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광복은 곧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 국가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자유민주적인 건국을 함으로써 광복했다는 것이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났지 그다음에 나라가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심재철 부의장님. 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댓글 의견이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국민적인 지금 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찬반이 거세게 붙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제를 또 던지게 돼서 찬반이 쩍쩍 갈라지면, 이념적으로 갈라지면 이게 굳이 지금 추진해야 될 때인가? 지금 그 기념일이 없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법제화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근래 들어서 저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고, 지난 19대 국회, 18대 국회에서부터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던 것이죠. 예. 아니, 건국절이 근데 없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생일이 있는데 생일잔치를 하는데, 돌잔치를 하는데 왜 건국절, 대한민국이 태어났다는 거, 지금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인데 왜 그것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 우병우 사단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심지어 검찰총장보다 검찰 사정을 더 잘한다고 하지요.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사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 현재 검찰 수사팀의 수사 과정이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다. 우병우 수석은 검찰총장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졌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특검 문제 사실 검찰 쪽에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검찰 쪽에서 먼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대통령의 신임이 지금 민정수석에게 실려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여러 가지 어떤 행동 또 말씀으로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권위를 건드리는 것이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민정수석은 지금 현재의 실제 실권이나 또 대통령의 신임을 보면 검찰총장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게 수사 중간중간에 보고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지금 수사팀의 딜레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되고 그 내용은 법무부 장관에게 당연히 보고가 되고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청와대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정수석의 직무를 배제하지 않는 한은 당연히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면 수사를 받는 이 수사의 대상자가 보고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정치적인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결국은 이 수사의 희한한 코미디성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특별수사팀장이 윤곽근 대구 고검장이죠. 그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검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한 모양인데. 네. 어쨌든 본인이 고민은 굉장히 깊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네. 여론 같은 경우에 잘할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고민은 많으시겠죠? 당연히 고민은 많으시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 우병우 수석에 의해서 발탁되고 청와대에 의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임명이 됐다는 것을 이제 그런 어떤 기존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수사 의뢰 조치는 원래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 조치라고 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윤곽근 고검장이 말한 어떤 이 개인적인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펼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현재의 이 수사 구조 또 대통령이 신뢰한다고 하는 이런 점들 또 과거에 지금 이 정윤회 국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우병우 수석과 지금 윤곽근 고검장이 굉장히 가까워졌을 가능성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어쨌든 이 특별수사팀보다는 특검이 하는 것이 맞다. 본인의 말씀 자체,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말씀 자체하고는 상관없이 국민들은 믿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오늘도 국가원로의 지혜와 통찰로 국가의 내일을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인님, 창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틀 후면은 황제를 그만두는 인이라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대선 낙선 직후에 대구에 갔을 때
한 시민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이다. 네, 영혼의 대통령 청 인사드립니다. 네, 하여간 그 나이에도 권력 의지를 하얗게 불태우시는 두 분과 함께 오늘 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지금은 안철수, 남경필 이 두 분도 대선 화두로 내걸 움직임인데요. 수도가 과밀 상태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이 절실한 상황이죠. 자, 두 분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님, 야, 그 멀쩡한 수도를 왜 이전해? 그 한마디로 정리하시는 겁니까? 그 당연하지. 그 수도를 이전하면은 배관 다 뜯어내야 하고 공사하고 먼지 나고 민원 들어가고 분쟁 생기고 그 귀찮은 짓을 왜 해? 그 수도 말고요. 머리수 도읍도 서울을 옮기는 거 말입니다. 헤이 새끼 웃기려고 한 말인데 그 수도를 옮겨야지요. 그 너무 몰려와서 살아요. 인구가 많은 게 장땡이 아니라 그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자, 뭐 지금 세종시처럼 공무원만 이사하는 그런 수도 이전보다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수도 이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이님 어떤 방향이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행정기관만 옮기면은 안 되지. 그 병원이 있으면은 그 약국이 주변에 번성하듯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 민간도 이전해야 한다고 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그 세종시 여기로 다 이사 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이전하자 단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그 이를테면은 말이야 홍대 앞 여기 그 공연장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봐요. 그 홍대 앞을 통째로 드러내서 저기 그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봐. 전국에서 가장 그 평균 연령이 높은 곳이 전라남도 소록도인데 거기다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어. 거기다가 홍대 앞을 이전하자 이런 얘기지. 아니 그렇게 인위적으로 옮기면 어떡합니까? 춤추러 친구 만나러 소록도까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좋아. 그러면은 그 사실 그 서울에 힘이 너무 많이 쏠리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어? 명문대가 다 몰려 있거든. 야, 아재 개그인데 그 서울 상대가 뭔지 알아? 서울 상대요? 서울대 상과대학? 그 서울에서 상당히 먼데. 그게 서울 상대야. 대표적으로 강남대. 에이, 강남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분당선도 지나갑니다, 요즘에는. 분당선이 근처도 안 가는 학교가 있죠. 바로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이 새끼야! 나는 그 서울 캠퍼스 나왔어! 이 새끼 그 어디서 나하고 그 용인 캠퍼스하고 엮어? 하여간 그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봐요. 어이, 유령대학교 출신. 이거 창영감님, 저 몬스터대가 아니라 민스터대라니까요. 영감님, 보청기 좋은 것 좀 차고 다녀요. 서울대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대지. 서울대 옮길 생각하지 마. 아무리 평등이 좋고 균형이 좋아도 서울대는 건들지 말라고. 이거 경고야. 네, 뭐 하여간 그 서울대를 없애자는 말은 있어도 옮기자 이런 말은 없으니까요. 예. 자, 창님, 그렇다면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 뭐가 있을까요? 뭐 굳이 그 서울과 비서울을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전부 서울특별시로 통폐합하는 겁니다. 저기 부산은 서울시 부산구 연제동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저기 서귀포는 서울시 제주구 서귀포동. 어떻습니까? 전국을 한 개시로 만들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한강 밑으로 그러니까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부 한강 밑이니까 다 강남구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반대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수 이남은 전부 강남구로. 그 창녕감님, 그러면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서울대학교로 통폐합하면 어떨까요? 외국어대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이문동 캠퍼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회자가 나온 강남대는 서울대학교 강남 캠퍼스가 되는 건가? 그렇지요. 내가 한마디만 할게. 조까, 이 새끼들이 돌았나?
하여간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서울대는 건들지 마.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수도의 이전만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균형 발전, 공동체 회복도 꾀하는 그런 수도 이전 논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팟빵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되신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피박 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나라가 이거 진짜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 건지. 예, 일단 윤여준 전 의원에 이어서 한완상 전 부총리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영입을 했군요. 이 소식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죠. 그 김영삼 정부에서 통일원 장관 겸 부총리를 지냈고, 예.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내신 분이고, 예. 그래서 이쪽 그 진보 진영의 상당히 원로 지식인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어떤 햇볕 정책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진보 진영의 이제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후보의 공개 모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단독으로 응모를 했다고 하고요. 예. 이거는 그 이사장 후보의 그 공모에 응모를 한 거지만 사실상 남경필 경기지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영입이 된 거고요. 한완상 통일부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경필 지사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사장으로 오시면 어떻겠느냐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에서 협치를 하고 있는 부분 등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경필 지사는 이미 지난 4월에 윤여준 전 장관, 합리적 보수의 책사로 불리죠.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멘토이기도 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도민교육 프로그램인 지무쿠 추진단장으로 영입한 바가 있고요. 예. 또 6월에는 김화수 잡코리아 창업주를 경기 일자리 재단 대표이사로 끌어들였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에서 이렇게 좀 존경받고 명망 있는 그 명망가들을 지금 자기 주변으로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행보가 상당히 심상치 않다. 예. 내년 대선을 앞둔 행보 아니냐. 상당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완상 전 부총리는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에 응모를 하신 건데 이분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맡는 걸로 알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은 언론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까? 그 경기문화재단이라는 이사장에 이제 응모를 한 거고요. 한완상 전 부총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북한과 인접해 있어서 남북 문화 교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과의 교류나 역사 탐방 등 문화 교류를 통해 날로 심화하고 있는 군사, 정치, 이념적 대치를 녹여내고 싶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 교류의 물꼬를 트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은 이런 이제 순수하게 지금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평화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이제 가는 거지만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남경필 지사는 새누리당 사람이고요. 새누리당 사람이 이쪽 진보 진영의 원로 지식인을 이렇게 영입을 하는 것은 남경필 지사를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사람이 외연을 확장하고 있고 상당히 이게 보통의 그 정치적 행보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한완상 부총리께서는 오늘 아침 거의 모든 신문들이 이 남경필 대선 행보를 위해서 한 몫을 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거취를 정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 다 판단을 하고 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에서 협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있다. 이런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사람 괜찮네. 같이 일해도 되겠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새누리당 사람인데도 여기 가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대선 행보라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난 대선 때 떨어진 낙선한 문재인 전 대표도 이번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능성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만약에 남경필 씨가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은 적진에 있는 셈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박성민 컨설턴트가 얘기했던 부분이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내년 대선에서 물론 지금 야당이 상당히 유리한 형국이긴 하지만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이건 승부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경필이나 유승민만 하더라도 이제 세대 교체된 인물이라는 거죠. 남경필, 유승민 이런 사람이 혹시 대선 후보가 되면 이거는 이쪽 야당 진영에서 상당히 좀 긴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남경필 지사의 행보를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도 그렇고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흩어지고 빠지고 이러는 이유가 뭔지 저는 또 궁금해집니다. 글쎄요, 뭐 참신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이른바 그 대세론이 조금 좀 식상하다고 보는 건지, 하여튼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 그래도 한때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것이 그러는 것이 뭐 마땅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말이죠. 어째서 이렇게 다 떠나는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에서 뭐 어떤 이 원로 분들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른바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문재인 캠프에서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정치는 플러스의 정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김종인 씨를 데려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김종인 씨한테 그야말로 발등 찍힌 상황이고 말이죠. 어째서 이 일들이 계속 이렇게 꼬이고 있는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대선을 앞두고 외연을 확대하는 이런 정치, 이게 뭐 캠프마다 과제일 텐데 이 문재인 캠프는 부진한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 또 걱정, 우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는데 우선 김영한 민정수석이 누구였는지부터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한 민정수석은 작년 1월에 민정수석에서 이제 사퇴를 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 개입 뭐 그런 사건이 이제 터졌고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긴춘 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김영한 수석은 나는 국회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면서 이제 사퇴를 했고요. 그래서 이른바 그때 상황 이제 항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을 이제 복기를 해보면 당시에 그 비선실세에 관련된 의혹 관련해서 김영한 민정수석은 사실상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정호성, 안봉근 뭐 이런 사람 출석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출석시켜서 나를 희생양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사표를 이제 냈거든요. 단순히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비서실장이 김기춘이었고 민정수석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이 우병우 현 수석입니다. 근데 당시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중간에 있던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김기춘 실장한테 직보를 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김영한 민정수석은 완전히 직무에서 실권을 다 잃어버리고 배제된 상태, 완전히 허수아비가 된 상황,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른바 항명 사태로 이제 벌어진 거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사태 이후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바로 이제 승진을 했죠. 민정수석으로. 그런 이제 전사가 있는 분이고요. 근데 갑자기 지금 25일 간암으로 세상을 이제 떠났습니다. 올해 나이 59, 상당히 이제 젊은 나이인데, 이분이 경북고를 나온 이제 검사 출신인데, 유승민 의원과 경북고 동기동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김영한 전 수석의 죽음을 이제 애도하면서 글을 올렸죠. 그래서 영환이는 내 경북고 친구고 날카로운 칼에 가슴이 찔린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던 이 친구가 어떻게 민정수석이 됐는지 아직도 모른다. 그런데 작년 1월에 갑자기 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날 밤 저는 녀석과 방배동 허름한 술집에서 통음했다. 다음날 언론은 항명 사태라고 썼는데 공직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고 자존심이 강한 녀석은 많이 속상했을 거다. 이렇게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갑작스러운 이제 죽음인데요.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과 김기춘 실장 사이에 끼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분을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별로 이렇게 좀 씁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얼라들 작품인 건가요? 이분이 이렇게 병원을 얻게 된 게?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유승민 의원 본인도 그 얼라들에 의해서 사실상 축출된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국민이 살려줬는데 말이죠. 이 얼라들의 행태, 행각, 이에 대한 진실규명, 책임 추궁은 아마 현 정부 아래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 얼라들이 또 득세하고 있죠.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문고리 권력이 됐어요. 이미. 알겠습니다. 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도 했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었습니까? 홍보수석을 했습니까? 정무수석을 했죠.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 유승민 의원과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한판 붙을 때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해서 조윤선 정무수석이 경질이 됐었죠. 그랬군요. 근데 분야가 다른데 정무수석,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냥 랜덤이에요, 랜덤.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총애를 하는 여성 정치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 요청안이 도착이 돼서 야당에서 살펴보니까 조금 수상한 부분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한 3년 6개월간 부부의 그 남편분은 이제 변호사인데요. 그 부부의 세후 총 수입이 23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재산 증가는 5억 1천만 원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3년 6개월간 쓴 돈이 18억 3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연평균 5억 원 정도를 지출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오는 그 수치를 보면 신용카드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쓴 돈은 다 합쳐서 2억 3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라진 돈은 18억 3천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남은 소비 기록은 2억 3천이고 그러면 1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지금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건 수입과 재산 증가를 비교해 추정한 지출은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부에 그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 과도한 지출로 추정되는 부분, 이 돈을 어디에 쓴 건지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썼을까요? 이게 추정은 불가능합니까? 저도 참 이게 궁금한 게 지금 16억을 사실상 흔적이 안 남게 사용을 한 건데 현금으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16억을. 그러면
1년에 5억 원가량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얘기인데, 예. 상상이 되십니까? 1년에 5억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려면, 엄청나게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이 돈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고 예전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할 때도, 그때도 지출이 과도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대로 해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과도하고 상당히 좀 수상적인 지출이 또다시 지금 포착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책 검증에 이번엔 좀 치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거에 지금 야당이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 3명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사실 조윤선을 재기용한 것은 여러 차례였나요? 청문회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할 목적으로 세운 건데, 이번에 그야말로 진술을 맛보겠군요. 검증에. 어쨌든 그때 해명이 안 된 거니까, 해명이 안 된 것을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명을 하라. 예. 야당에서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큰 과오가 발견이 됐다. 혹은 의혹이 제기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 이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국회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그냥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지금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9건에 이르거든요. 네. 이명박 정권 때는 11건이었고 참여정부 때는 3건이었는데 예. 어쨌든 또 그 기록을 갱신하지 않을까. 예. 이명박 정권 때 11건 기록을 갱신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음주운전에다가 이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를 피하려고 신분을 숨긴 그런 분이 또 엊그저께 경찰청장이 되고요. 예. 그것도 다름 아닌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의 수장이 됐다는 게 정말로 나라 밖에 누가 얘기 들으면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예. 이게 정말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임명을 하는 게 정말 왜 제정신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면 되죠.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예. 네. 박정희 대통령의 좌우명이기도 했는데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2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영화로 우리 사회, 정치사회 현실을 들여다보고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 연결돼 있습니다. 최광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터널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네. 터널의 지금 흥행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까지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오. 네, 지난 주말에 500만 명 돌파했고 어제부로 550만 명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은 앞으로 600-700만 명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흥행의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영화적으로 긴박감 넘치는 어떤 재난 영화로서의 틀로 잘 짜여진 그런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관객들의 정서하고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설정과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영화의 내용은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고 또 안 보신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죠. 예. 터널이 무너집니다. 근데 터널이라는 건 사실 토목공학적으로 봤을 때 무너지기가 가장 어려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재난 상황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인생의 한 좀 어두운 그 기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할 때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은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 만큼 이제 터널이 갖는 은유성이라는 게 그런 지점에 있는데 그게 또 무너져요. 무너져서 이제 주인공인 하정우 씨가 터널 속에 이제 매몰돼 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만든 김소은 감독은 이 터널이 붕괴된 상황을 지금의 한국 사회라고 논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 그래서 세월호를 이렇게 연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하정우 씨가 얼마 전에 JTBC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세월호 사건 나기 전부터 기획된 영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예. 세월호 사건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킨다기보다는 언제든지 한국 사회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상황들을 영화 속에서 펼쳐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세월호 사건도 그런 우연적인 사건이라기보다도 한국 사회라고 하는 터널과 같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터널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국가와 행정기관은 이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예.
라고 하는 그런 의문부호를 하나 이제 가지고 이제 영화를 전개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제 세월호와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감독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사람의 인명을 구하는 게 급선무죠. 예. 그런데 이제 인명을 구하려고는 하는데 예. 너무 빨리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살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레 판단을 해버리고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옆에 공사 중인 터널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터널에 발파 공사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위험한 터널이 또 추가 붕괴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살아 있을 수도 있는 하정우 씨가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밀어붙여 버린다는 거죠. 그 개발주의라고 하는 예. 사람의 목숨보다 개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이제 그런 상황 설정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영화 속에서 그 국가안전처 장관으로 김혜숙 씨가 연기를 합니다. 예. 그 여자 장관이 나와요. 예. 근데 그걸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나오거든요. 예. 그 사고 현장에 김혜숙 씨가 이제 장관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하는 말이 발파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막 그 논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김혜숙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잘들 얘기해서 잘들 해결하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예. 결정을 내려줘야 될 사람이 잘들 얘기해서 잘들 해결하세요라고 하나만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껏 가서 하는 게 기념사진 촬영하는 거. 하정우 씨의 이제 부인으로 배두나 씨가 나오는데 얼마나 그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그 사람 놓고 이곳저곳 여기서 온 관료들이 예.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김혜숙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전시행정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망각한 어떤 한국 사회의 살풍경. 이것이 이제 터널이라는 영화 속에서 펼쳐지고 있고. 예. 이것이 세월호 사건이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많은 관객들에게 뭔가 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할 의도가 있었다면은 김혜숙 씨는 너무 그 선하고 착한 캐릭터 아닙니까? 김혜숙 씨 자체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좋은데 예. 영화 속에 잠깐 등장하지만 대단히 강렬하고 또 대단히 은유적입니다. 그래서 김혜숙 씨의 연기를 보고 야 저건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시쳇말로 엿먹이고 있는 그런 경찰청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인식을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정도로 연기를 잘하셨군요. 제가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서 그런데요. 그 종편도 풍자를 했습니까? 미디어에 대한 풍자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과하면서 또 많은 그 논쟁이 있었던 게 과연 방송 미디어가 어떻게 재난 보도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월호 사건의 그 우리나라 방송 언론의 보도 행태가 대단히 무책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반성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도 그 터널 안에 갇혀 있는 하정우 씨하고 시청률 경쟁 때문에 전화 통화를 연결을 해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전화 통화를 연결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생명선이 바로 핸드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핸드폰 배터리를 아껴야 거기서 계속해서 구조대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상황이 어떠냐, 지금 어떤 식으로 붕괴가 됐느냐, 마실 물은 있느냐 등등, 그 언론이 그 하정우 씨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캐물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을 시청률을 위해서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디어가
이 시청률이라고 하는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재난 보도에 있어서도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그 감독의 또 문제의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영화 속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웅축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예. 관료와 정부의 무능과 그다음에 전시행정주의, 그다음에 개발주의, 미디어의 어떤 선정성,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한꺼번에 풍자되고 있는 영화가 바로 터널이라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영화 평론을 항상 경청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제가 이 평론가분들에게 이렇게 여쭙는 게 분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함의를 하면은 좀 영화가 지저분해질 수 있다, 이런 평론도 제가 좀 종종 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터널이라는 영화는 완벽하게 아주 완성도 높게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이제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구조대원이 한 명이 희생당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구조대원이 희생당함으로써 더욱 그 주인공인 하정우 씨의 상황을 궁지로 몰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좀 집어넣었어요. 예. 구조대원이 이제 구조를 하다가 희생당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또 구조 장비를 이렇게 손보다가 거기서 있다가 우연치 않게 파편이 튀면서 이제 희생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요. 예. 그런 것은 사실 대단히 자기적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영화의 감동 장치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 집어넣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분히 자기적인 장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 터널이라는 영화가 아주 그냥 매끄럽게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잘 드러내고 있고 투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흥행적으로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최강희 평론가님은 이 몇만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이번 주에도 사실 별 경쟁작이 없어요. 터널이라는 영화를 넘어설 만한 대형 경쟁작이 이번 주에는 스타트랙 비욘드라는 작품도 사실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터널을 넘지 못했거든요. 예. 예매율도 지금 23%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터널이 쭉쭉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50만 명이니까요. 예. 이번 주 통과하면은 약 700만 명 정도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최종 관객 수는 저는 한 900만 명 정도 봅니다. 1000만은 못 넘는다. 네네. 예. 인천 상륙작전보다는 많이 보겠죠? 그것보다는 많이 볼 것 같아요. 인천 상륙작전은 지금 680만 명까지 들었는데요. 예. 완연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고, 일별 관객 수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터널은 계속 흥행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500만 명까지는 보통 영화의 힘으로 간다. 그런데 500만 명 이상이 되면 흥행의 힘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으로에서는. 예. 그러니까 500만 명 이상이 넘으면은 터널 500만 명 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가는 순간부터 관객들이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라고 하는 호기심을 또 갖게 되면서 몰리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터널도 그런 흥행 관성을 앞으로 타게 될 텐데, 그 뒷심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평론가님, 다음 주에는 한번 덕혜옹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흥미로운 영화죠. 예. 역사 왜곡 논란도 적지 않고요. 이게 어떤 단순히 팩션의 그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왜곡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덕혜옹주의 그 비운의 삶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썩 나쁘지만은 않다. 역사를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꼭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공정하게 좀 다음 주에 해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올여름에 어떻게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휴가 못 갔습니다. 네,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게 최고 휴가죠, 뭐. 우리 교수님은 문학평론가시고 하시니까 이런 문학과 연관한 여행들을 참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만. 예. 이번 여름은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네. 아니,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가을에 한번 가볼 만한 문학기행 장소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십니까? 많죠. 먼저 통영이 제일 좋겠고요. 예. 그리고 순천, 보성, 벌교, 순천 이어지는 라인이 있죠. 예. 통영은 왜 그런지 통영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통영은 그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고요. 예. 윤희상이나 박경리를 비롯해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백석의 애인이었던 분이죠. 그 동네 사람이어서 백석이 통영에 관한 시편들을 씁니다. 그래서 많이 유명해졌죠. 그리고 아직도 그 강구안 근처에 50년대 풍경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있고요. 예. 통영을 이리저리 곳곳에 읽어가면 참 많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잃어버렸던 장소도 만날 수 있고 그럴 겁니다. 아주 맛있는 집들이 또 많습니다. 한 곳만 알려주십시오. 그 명실식당이라는 곳에 가면은 갈치구이 정식을 드시면은 아마 한 달은 그 맛을 못 잊을 겁니다. 명실식당. 네. 명실식당.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요? 그럼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무슨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이렇게 또 유서가 깊고, 또 맛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이런 또 지역의 음식점인데, 이건 소개를 해야죠. 예. 명실식당. 명실상부한 집이고요. 아주 오래된 집인데다가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 예. 미리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발을 들여놓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늘 그랬고요. 예. 명실식당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네, 오늘은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예. 이 책을 떠올리게 된 게 이번 리우 올림픽. 예. 저는 올림픽에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마라톤 은메달리스트였던 에티오피아의 릴레사라는 사람이 엑스 세리머니를 한 것으로 많은 뉴스에 보도되고 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뉴스 봤습니다. 예. 이런 경우 종종 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죠. 예. 손기정이 마지막에 들어오던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예. 또는 그 당시 조선중앙일보나 동아일보의 보도를 떠올린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릴레사의 고향 땅이던 고국인 에티오피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싶어서 이 폴 서루라는 여행 작가가 쓴 아프리카 방랑 이런 책을 골라봤습니다. 예. 사실 이티오피아 하면은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예. 아주 극심한 기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또 생각이 나고 말이죠. 혹시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아, 그리고 아프리카 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소말리아, 기아하고, 난민, 내전이라는 난민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또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콥트. 네. 콥트교가 또 상당히 번창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티오피아가. 네, 맞습니다. 예. 네. 혹시 우리 김 PD님 성경 공부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제가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특히 평가 퀴즈인가요, 뭔가? 시바의 여왕 아시죠? 예. 시바족의 왕. 시바족의 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갑니다. 예. 혹시 아시나요? 그럼요, 알죠. 예, 열왕기에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 뭐 연문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배우러 갔다가 무슨 내기를 해서 이겼는지 졌는지 해서 두 사람의 연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넬리크인데 시바족이 살던 곳이 이 에티오피아 근처에 있다는 현재 에티오피아. 예. 그리고 시바와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그 메넬리크가 이 악숨 왕국을 세우는데요. 그 왕국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전통을 잇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건국 신화죠. 예. 실제로 그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아이가 있었습니까? 역사적 사실인지요, 그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뭐 많은 영화나 뭐 음악이나 드라마 이런 소재가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건국 신화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에티오피아는 그 기독교 정통이 아주 강하고요.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이게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게 통째로. 아프리카라는 딱 단일체로. 근데 아프리카도 당연하지만 아주 다양하죠. 어마어마한 대륙인데 얼마나 다양한 삶들, 역사들, 문화들이 있겠습니까? 또 얼굴도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표정들, 얼굴들, 인종들이 있겠죠. 그런데 혹시 김 PD님 아프리카 지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도 보면서 느낀 점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영토가 직선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바로 다 그은 듯이 직선적인 곳이 아주 많죠. 이게 이제 유럽 제국들이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영토 따먹기를 한 거죠. 다 하고 컴퍼스를 들고 선을 그은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양한 민족들, 부족들이 사는 곳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다 나뉘면서 온갖 분쟁의 소지가 다 마련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내전의 원인을 소급해 가다 보면은 유럽 제국주의의 그런 약탈적 영토 분쟁, 영토 나눠먹기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에티오피아는 직접적인 식민지가 된 적은 잠깐 이탈리아 무솔리니에 의해 식민지가 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다양한 부족들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부패한 왕과 제자들, 무능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깁니다. 그래서 오모로 부족, 아마라 부족, 소말리 부족 등등의 갈갈이 찢겨서 아직도 내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소수 부족 출신인 지금 현재 그 총리인가요? 이 사람이 마라토나 릴레사가 속한 오모로 부족 사람들을 수만 명 학살해서 아주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책, 아프리카 방랑기인가요? 일종의 방랑 여행기인데요. 저기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동쪽을 따라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쭉 이어지는 정말 아프리카를 다양한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뭐 위험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보지만 또 아프리카 역동성들, 역사들, 정치들도 함께 아우르면서 아프리카를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아주 애쓴 되게 3대 여행 작가라 그럽니다. 폴 서루라는 사람이. 대단히 역동적이고요. 볼륨이 상당히 있는데 이 책이 8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도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프리카를 소비하는 방식이 대단히 단순합니다. 기아와 난민, 또는 가난, 고통, 흑인, 대단히 또 신비한 곳 이런 식으로 오리엔탈리즘적으로 대단히 그 단선적으로 소비를 하는데요. 근데 과연 이 아프리카를 보는 이런 시선이 누구의 시선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철저하게 유럽화된 시선입니다. 서구화된 시선으로 우리 아프리카를 단조롭게 바라보죠. 이런 시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 폴 서루는 자기의 온몸으로 경험한 아프리카 방랑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가 아시아나 어떤 남태평양 지역의 섬들이나 아프리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매일 얘기하는 게 자연, 그죠? 그리고 또 문화재, 아니면 민속,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현대사나 현대 정치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는 경우가 많죠.
아주 그 타락하고 부패한 권력의 문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인민들, 이런 뭐 소수 부족들, 이런 문제들은 다 거세해버리고, 맨 자연과 무슨 종교와 민속과 문화 이런 것으로만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시인, 부시맨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건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보는 우리의 시선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짚지 않고서는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의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에 가르쳐주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올림픽 정신이 일반된다고 하는데 저는 에티오피아 릴레사의 이런 엑스 세리머니가 올림픽 정신에 저는 맞는다고 생각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독재 정권에 의해서 고통받는 억압받는 난민들 이런 사람들의 현실을 호소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아프리카를 정말 단선적으로 보지 마시고 현대 그 정치 사회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게 사는지 힘들게 사는지 역으로 한번 투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눈으로 또 우리 한국의 현실도 보시고 또 어찌 보면 아프리카가 가장 오래전에 인류의 조상이 발견됐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아프리카 또 인류의 미래를 제시할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단조로운 유럽적인 이런 시선으로 아프리카나 다른 곳을 볼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체적인 관점으로 아프리카를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자가 폴 서루인데 폴 서루라고.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아프리카에 대한 시선이 제국주의적 그 시선에서 탈피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생각 있는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자기 시선으로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평가는 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에서 아프리카를 보는 아프리카에 관한 소설이나 뭐 여행기들도 역사들이 몇 권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으로서 이 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는 또 자원을 보유한 나라, 거래의 상대로 아프리카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지부티에 중국이 기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의 그 눈에 가시처럼 놓여 있는 곳인데 그것처럼 세계 열강들의 아덴만을 둘러싸고 세계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외세들과 결탁한 독재자들, 무능한 권력자들이 늘 문제가 되죠. 종교 간의 그 갈등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종교 간의 종교 문제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죠.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풀어나갈 문제들인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아프리카 방랑 폴 서루가 짓고 강주환 선생이 번역한 작가정신에서 2002년에 나온 아프리카 방랑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낡은 외투와 새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청소년들,
진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또는 유행에 따라 변하는 어떤 조건에 의해 결정 지어졌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분명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정답자는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텔레그램 채널 개설된 거 아십니까? 벌써 이틀째 2,000명이 가입하셨는데요. 텔레그램에 가입해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김용민 브리핑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가 됩니다. 네. 가입하셔서 손해 안 볼 겁니다. 도움 많이 얻으실 겁니다. telegram.me 김용민 다시 한번 telegram.me/김용민 영문으로 김용민은 KIMYONGMIN이겠죠. telegram.me/김용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가 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오늘은 용돈 윤선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한 갸냘픈 여성입니다. 저는 요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돼서 청문회를 대비하고 있는데 제 씀씀이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를 본 야당 의원은 제가 1년에 5억을 써서 월 4천만 원의 용돈을 쓰고 있다며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괜히 말을 만들어내서 떠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관 업무 수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또는 음주운전 걸렸는데 신분을 속였습니까? 용돈 많은 게 무슨 죄가 된다고? 선생님, 이 억울한 마타도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용돈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 시비 거는 놈들 말입니다. 누가 따박따박 4천만 원 용돈 입금해주면 안 쓸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청문회인 만큼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해명은 어떨까요? 전부 다 기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하던 눈초리가 싹 사라지고 분위기가 180도 반전되겠지요. 네?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그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익명 기부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익명이 다 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안 속아줄 것 같다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우병우한테 잘 봐달라 하면서 뇌물 먹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다 우병우 앞에 설설기는데 그 설마 우병우를 수사하겠습니까? 네? 뇌물 준 사람만 수사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우병우가 달라고 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네? 우병우가 용돈 윤선님 사연 보내주신 분을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되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어쩌라고 이 화상아? 누가 그렇게 회계 처리하래? 아무리 대충대충 해도 장관 되는 정권이라도 그렇지 이 말이 되게 회계 처리를 해야지.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안 될 놈들만 권력을 다 챙겨먹는 이런 비루한 세상을 규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만든 너흰 아니야, 윤민석이 만든 노래 보내드립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할지도 몰라. 일가 친척 측근 가리지 않고 검은 돈 받아 챙겼을지도 모르지. 노동자 농민은 죽음으로 외치고 서민은 카드비 때문에 목을 매는 이게 같은 세상 거꾸로 된 이 나라.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채권의 사과 상자에 이제는 아예 트럭에 차뜨기로 갈지 않은 조폭들. 그래서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삥 안 뜯어도 경제는 살아날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전투병 파병이 곧 이길지도 몰라. 밥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검찰의 수사는 쇼인지도 모르지. 시대가 바뀌어도 북한은 적이고 미국은 죽었다 깨도 혈맹이라는 너희들의 막말, 너희들의 헛소리 천만 번 양보해 옳다고 하여도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전황을 위해 죽으라 전두환이 영웅이라 선동하고 찬양했던 지라시. 그래서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찌그러져도 세상은 좋아질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채권의 사과 상자에 이제는 아예 트럭채 차떼기로 갈지 않은 조폭들. 그래서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삥 안 뜯어도 경제는 살아날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도 아니야. 너희들은 손잡고 나가 있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